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오늘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안소동 시사평론가, 박정훈 산업조직심리학 박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슈 짚어보기로 오늘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농민들 사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 상승이 논란입니다. 곧 농번기가 시작되는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농기계 임대료 사업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농촌에는 이제 농기계를 자가로 구입하면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기계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해서 일을 하면은 일손을 이제 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목적을 이제 가지고 대신에 이제 임대를 받은 농민들은 아주 저렴한 임대료만 주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141개 작년 말 기준입니다. 141개 지자체에서 약 470여 곳이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지방비하고 국비가 이제 50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신규로 이제 하거나 아니면은 증설하는 이 농기계 사업소에는 예산이 이제 8억에서 한 16억 정도. 네. 예산이 이제 지원이 되니까 반은 이제 그쪽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농가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했던 이 정책이 올해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 거창 농업회의소 김은규 사무국장과 전화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이 농기계 임대료가 올랐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그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농민들이 바쁜 이제 일철에 들어가는데요. 네. 이 농민들이 가장 반응이 좋고 또 만족도가 높은 농업 정책 중에 하나가 농기계 임대 사업인데, 예. 이 농기계 임대료가 올해 이게 오른 폭이 전년도 대비하면 작게는 뭐 한 20-30% 올라간 것도 있지만, 네. 많게는 2배에서 3배까지 올른 게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농업용 굴삭기 같은 게 작년에 5만 원 정도 했는데 하루, 네. 임대하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8만 4천 원까지 올랐고, 내년에 조금 더 또 상승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11만 1천 원까지 오르거든요. 예. 그러면 2년 사이에 2배 이상이 오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로 또 농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종들이 값비싼 농기계들이 많은데, 이런 농기계들이 줄줄이 거의 다 2배 이상 올라버렸기 때문에, 네. 아직 채 농번기가 시작도 안 됐는데 만일 이제 본격적으로 바빠지면 그때 농민들이 농기계를 빌리러 왔을 때 아마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인상폭이 좀 굉장히 커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농기계 임대료가 무료인 지역도 좀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역 편차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전에는요, 그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한 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네. 임대료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기종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이런 것들을 이제 책정할 수 있도록 되었었는데, 작년에 농업 그 기계 관련된 그 법이 있어요. 그게, 네. 갑자기 개선이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법령이 개선이 되면서 농식품부가 임대료를 포함한 여타의 이제 이런 기준들을 직접 정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전국 동시적으로 그 기준표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설정했던 것들이 조금 이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형태인데, 문제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을 해버리니까 문제고, 네. 순창 지역이 이제 무상 임대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쪽에, 예.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임대료를 아직까지는 상승할 또는 이제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꿀 의지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농식품부의 입장에서 보면 제재 대상이 되는 거고, 네. 또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바뀐 법과 이제 뭔가 좀 갈등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좀 고려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은 이게 단순한 농업 정책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농민들이 워낙 값비싼 농기계를 실제 구입하기가 힘드니까, 네. 지방자치단체나 농식품부가 취약한 농민, 고령 농민들, 그리고 값비싼 농기계를 실제 구매할 수 없는 영세 농민들에게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작은 금액을 부과해서 임대를 해주는 것인데 이걸 기계값이 오르고 또 농식품부의 지침이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었다고 해서 네. 그 임대료를 2배, 3배씩 올려버리면 농기계 임대 사업의 본연의 취지가 저는 퇴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오른 만큼 이런 감면을 확대시키는 정책들이 저는 동반적으로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가격만 오르고 실제 이런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민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이 아예 이제 없다 보니까 많은 농민들이 불편해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자녀 가구 여성 농민들, 고령 농민들 이런 취약 농민들을 더 고려하는 복지 정책, 감면 정책들도 확대해야 되고 네. 예, 또 실제로 그 농민들이 농기계를 운송하는 수단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농기계를 가져다 주고 다시 회수하는 이런 정책들도 조금 더 확대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의 서비스 질도 같이 올려야지 네. 그냥 임대료만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창농업회의소 김은규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일단은 무료 임대를 하는 순창군 역시 농림부 제재 사항이라고 하니까 분명 경남도 또한 임대료를 좀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틀림이 없는데 네. 임대료 상승이 좀 갈등이 아닌 성장의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도의 네. 입장을 또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작년 6월 달에 농업기가 촉진법의 시행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기계 그 임대료 요율을 정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아예 거의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죠. 예. 그렇게 이렇게다 보니까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무상을 할 수가 없죠. 지방비와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다가 이제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연간 5천억씩 이상 이 적자를 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산 당국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예산을 사용하는데 부적절한 예산이 많고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은 네. 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재정상 굉장히 타격이 올 것이다. 예.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는 이것을 자기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고 파손을 낸다든지 고장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도 실제 가까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변상 조치를 한다든지 네. 강제적으로 그 환수 조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네. 이 법을 이제 정부에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 6월에 이제 개정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요일은 이렇게 정합니다. 농업 기계가 들어오면은 그 구입 가격에 0.5%에서 1.5%까지 임대료를 이제 정하게 돼 있는데 이게 요율인데 세분화되었습니다. 18개 구간으로 아주 세분화됐는데 네. 근데 실제 이 지자체에서 임대료를 정할 때는 이보다 낮게 정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계속 800곳 이상으로 높이고 반농장의 그 기계화율을 70% 이상 올리겠다는 게 이게 농림부의 목표였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네. 정부가 이제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경상남도나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이 무상으로 하겠다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네. 그것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도나 그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 법이 이제 개정에 따라서 좀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그 좀 준법 정신이랄지 그다음에 농업 기계를 네. 내 기계같이 좀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는 이런 좀 의식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임대료 상승에 따른 임대 서비스 질도 또 함께 상승이 돼야겠고요. 취약 농민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 요코하마 다이코쿠 부두에 정박한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사태가 이슈가 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도내 항만 방역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은 현재 도내 항만 방역과 관리 실태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하늘길은 좀 막았는데 바닷길은 어떤가라는 의문을 네. 가지는 도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재로서 도내 항만 관리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다 도민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일본의 이제 크루즈 선박에서 엄청난 지금 그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도 연한이 많고 특히 이제 여객 터미널이 우리 경남에 6개소가 있고 네. 도선 선착장도 25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배가 입출항이 되고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네. 혹시 코로나 이제 저희가 이제 며칠 전부터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게 코비드 19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영어를 기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걸 부르기 쉽게 코로나 19로 이렇게 우리말로 이제 바꿔서 부르기로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이제 아마 코로나 19로 이렇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금 경남에서는 이제 배가 들어오면 직접 배 안에 들어가서 직접 이제 검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국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네. 중국 국적의 선원은 아예 경상남도에 상륙을 못하도록 이제 금지 조치를 하고 있죠. 뭐 이런 조치를 내렸다면은 우리가 네. 이제 방역 그 망은 굉장히 안전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일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 승무원하고 그 승객이 약 3,700명 이상인데 거기에서 이게 어제까지는 뭐 180명 가까이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방역에 실패를 했고 네. 그 바다 가운데 이 선박만 그 놔두면은 방역망이 뚫리지 않을 것이 됐는데 이 크루즈 선박에는 완전한 봉쇄 조치가 아주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이 환자들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구조입니다. 이게 네.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일본이 이것을 좀 시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19일 날 이 배를 아마 입항을 시키겠다는 그 정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은 네. CNN 보도가 지금 아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도 아마 이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도에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일본의 이런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바다나 육지나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방역망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다. 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방금 언급된 일본 선박 감염자 수는 12일 기준이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선박 내 승객과 승선원은 현재 12일 기준 3,500여 명인 것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들 좀 잘 아시겠지만 일본 크루즈선 승객들 사이에 코로나19가 확산을 하면서 우리 경남 쪽에서도 드나드는 여객선의 승객들에게 좀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인데 이런 조치들 아무래도 승객들에게도 영향을 좀 주겠다고 봐야겠죠?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2월 12일자 기준으로 일본 해상에 머물고 있는 다이아몬드호의 그 코로나 감염자 수는 정확하게 174명으로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네. 승무원과 승객 497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이고요. 현재 유람선에 약 3,500여 명의 탑승 인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감염자 수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사실 다이아몬드 유람선 사태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드러났는데요. 예. 우리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을 동등하고 그리고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네. 그런데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생명의 가치와 인간 존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예. 최초 10명도 되지 않은 감염자 유람선 내 감염자 수는 지금 174명으로 늘어났는데 예. 이는 유람선 내에서 2차 감염, 3차 감염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거든요. 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라는 명목을 위해서 검사가 끝나지 않은 승객과 승무원의 하선을 불허하면서 네. 무고한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분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중국 교민들이 전세기를 통해서 귀국을 했었는데 네. 당시 천안 아산 지역의 지역민들의 주민 갈등이 있었거든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네. 진지하게 이런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기에다 외국인 출입국자에 대해서도 여러 조치가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선원이나 중국인 유학생들의 항만을 이용한 도내 출입국에도 관심이 갑니다. 이 내용 외국인 출입국과 관련 행정을 좀 전문으로 하는 박혜숙 국제행정사와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박혜숙입니다. 네, 외국인 출입국과 관련한 행정을 좀 하는 입장에서요. 항만 출입국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좀 볼 수 있는 중국인 출입국 관련 허점 혹시 없습니까? 모든 중국인들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비자를 받아야만 입국 가능하면 당연하죠. 네. 그렇지만 현재 후베이성
우한 지역은 중국 그쪽 지역은 입국 제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입국을 하지 않게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 외 중국 지역은 중국인이 비자를 우리나라 대사관에 신청할 때 서류를 까다롭게 한다든지 해서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지면 자연적으로 입국 규제 조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국과 관련해서도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분들이 네. 적발되면 강제 출국 조치, 그리고 벌금도 많습니다. 벌금도 있고 이후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말라는 입국 금지 조치가 있게 됩니다. 네. 우리 경상남도에도 아시는 것처럼 단순 기간 경과된 외국인들이나 그 불법 체류, 그분들이 또 불법 취업까지 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법무부에서는 현재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불법 외국인 자진 출국 공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기간에 사진 신고를 하고 자진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벌금도 면제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서 자진 출국을 권고를 해서 중국 등 본토로 돌아가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중국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졌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자진 출국을 하고 본토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많은 분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주저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요. 곧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그러면은 출국을 하지 못하고 다시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자 상태로 있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불법 외국인 자진 출국 지침에 대해서 기간 연장이나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적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혜수 국제행정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아무튼 행정에서는 상륙이 금지된 중국 국적 선원들의 입장도 조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매우 중요한 지적을 지금 하셨는데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 공포의 바이러스와 대치 중인 선원과 그 성객의 입장에서 매우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밀폐된 공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다 그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인 바이러스 문제와 그리고 감염자들의 증가, 그리고 이런 증가들은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네. 됩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치밀한 동료의 감염이나 사망 등을 경험하게 된다면 네. 선원들의 그 정신 건강에는 치명적인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즉 자살이라든지 방화라든지 그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유람선의 선원들이 하선을 한다면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도나 지자체, 정부의 안전망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박혜숙 행정사의 지적처럼 자진 출국 권고 기간을 좀 연장하는 것 이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진 출국은 현재 이제 법무부에서 내년 6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진 출국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는 이유는 불법 체류자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아예 그 양성화해서 우리가 불법 체류자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중국에는 지금 후베이성 외에 14개 성과 도시가 지금 봉쇄 조치가 내렸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만약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조치가 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중국인들이 아예 참적을 한다든지 네.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 경찰이나 법무부나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코로나 19 사태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행정령이나 이렇게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지만은 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소동 시사평론가, 박정훈 산업조직심리학 박사 두 분과 도내 항만 방역과 관리 실태 점검해 봤는데요.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쯤 코로나19는 사라질 거라 말했는데요. 반면 또 다른 전문가는 날씨와의 연관성을 확신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정 지역인 경남도의 현 상황이 부디 끝까지 유지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헬로 이슈토크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